2007년 7월 23일 오전 코네티컷에 있는 작고 조용한 마을인 채셔에는 비가 슬프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채셔 911에 믿을 수 없는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옵니다. My name is Mary Lyons. I'm the banking center manager. We have a lady who is in our bank right now who says that her husband and children are being held at their house. The people are in a car outside the bank. She is getting $15,000 to bring out to them that if the police are told, they will kill the children and the husband. Her name is Jennifer Pettit, P-E-T-I-T. Okay, she's still in the bank? Yes, she is. Okay, she's being held, her husband and family's being held? Yes. And I made our way over to the house and donned face mask and put on rubber gloves, and we noticed that the father was sleeping downstairs. I could see Mr. Hayes in the window motioning to strike him and get it over with. 1985년 미래를 촉망받던 젊은 의사 빌 페디트는 근무하고 있던 피츠버그의 UPMC 어린이 병원에서 수줍은 미소가 싱그러운 간호사 제니퍼 호크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1986년 빌과 제니퍼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한 후 코네티컷 외곽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인 채셔에 정착합니다. 빌은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 일을 했고 제니퍼는 기숙학교 보건실의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간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낸 후 1989년 10월 첫째 딸 헤일리 그리고 6년 후인 1995년 3월에 둘째 딸 미카엘라가 태어났습니다. 헤일리는 학업적으로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큰 키와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농구부에서 주장으로 활동했으며 또한 매사에 신중하고 적극적인 그녀는 타인의 모범이 되었고 항상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2007년 17살 헤일리는 2달 후에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인 다트머스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었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앞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교 만점 막내딸인 11살 미카엘라는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 것과 요리쇼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미카엘라는 집안에 항상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으므로 가족들에게 분위기 메이커로 불렸습니다. 2007년 7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경 48세 엄마 제니퍼와 11세 막내딸 미카엘라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날 미카엘라가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50세 아버지 빌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고 17세 헤일리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제니퍼와 미카엘라는 부엌에서 미카엘라의 주도하에 이탈리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쯤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오늘 일어난 재미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TV로 영화를 보다가 빌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하루 종일 해변에 있었던 헤일리는 피곤했기 때문에 자기 방에 가서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미카엘라와 제니퍼는 함께 부부침실에 가서 해리포터를 읽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밤 10시에 모두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니퍼와 미카엘라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 범행 대상을 찾고 있던 2명의 남성 중 1명의 눈에 웃으며 다정하게 엄마와 장을 보고 있던 미카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녀를 미행해서 집을 알아냈고 가족들이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26세의 조슈아 코미사제브스키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9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가석방으로 5년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조슈아 코미사제브스키는 1980년 8월 10일에 16살 미혼모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으로 문제가 많았던 어린 엄마는 생후 2주인 조슈아의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조슈아를 입양한 벤자민 코미사제브스키와 주디 코미사제브스키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집에는 이미 입양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양부모님들은 조슈아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한참 먼저 입양돼서 살고 있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에게 끔찍한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종교적이었던 양부모는 집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형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고 조슈아의 입을 단속했습니다. Josh spoke some to me about the sexual abuse that had happened to him, but there wasn't even a way for him to tell me without weeping. Josh had terrible anxiety attacks. His home was not ever safe for him. The safe place was being away and hiding in the woods. 조슈아는 커갈수록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악마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나갔으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주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범행을 여러 번 저질러서 체포된 적이 있었던 그는 소아성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에서 감방 동기로 스티븐 헤이즈를 만나 인연을 쌓았습니다. 1963년생인 42세 스티븐 헤이즈는 플로리다 홈스테드 출신으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 밑에서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문제아로 소시오패스로 알려졌습니다. 마청이었던 스티븐은 의도적으로 남동생들을 다치게 했으며 부모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Who is Steve? He's manipulating. He's deceptive. And he's my brother. Look at that. And I remember that. See, look at where his hands are. I remember that day. He was pinching me. He was grabbing me. I mean, look, I'm about to freaking burst out in tears here. He's just laughing his little ass off. All three of us were in the same room for Christmas. Only to go back to jail again. Mm-hmm. You know, this is the evolution of Stephen in prison life. 스티븐이 경찰에게 체포된 횟수는 30번이 넘었으며 조슈아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소 시기가 비슷했던 조슈아와 스티븐은 각자 살고 있던 집에서 중간에 있는 채셔에서 만났고 돈이 없었던 그들은 같이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둘은 범행 대상을 찾으러 슈퍼마켓에 갔다가 웃으면서 장을 보고 있던 모녀 제니퍼와 미카엘라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라에 꽂힌 조슈아의 제안으로 그들을 타겟으로 삼고 미행합니다. 조슈아와 스티븐은 부유해 보이는 모녀의 집에 침입해 돈 될 만한 것만 훔치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나올 계획이었다고 나중에 경찰에게 진술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새벽 3시 가족이 모두가 깊게 잠들 때까지 기다린 조슈아와 스티븐은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지하실 창문을 하나 발견해서 집 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지하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손에 쥐고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로 소리내지 않고 조심히 올라간 후 조슈아는 소파 앞에 서서 비리 자고 있는 모습을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거 침입을 전문적으로 했던 조슈아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행복한 빌의 가족의 삶을 상상한 후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짜릿함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름 끼치게 한참을 서 있던 조슈아는 손에 쥐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자고 있는 빌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수차례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은 빌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안 죽은 게 기적일 만큼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머리는 피로 덮여 빌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남자 형상만 간신히 볼 수 있었던 빌의 눈앞에는 빌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야구방망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인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진 빌은 그 총이 가짜 총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슈아는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빌에게 물었고 빌은 금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빌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피를 희석하는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머리에 입은 큰 부상으로 피를 많이 흘린 빌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조슈아와 스티브는 빌을 지하실에 데려가서 기둥에 그의 손과 발을 묶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헤일리를 깨워서 그녀의 손과 발을 묶고 베개 커버로 얼굴을 뒤집어 씌우면서 도망가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침실에 가서 해리포터를 읽다가 잠에 든 것으로 보이는 미카엘라와 제니퍼를 발견합니다. 스티븐에게 제니퍼를 묶어서 거실로 데리고 가라고 시키고 조슈아는 미카엘라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 묶고 머리에 베개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라고 강조하며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와 스티브는 돈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지갑과 아이들의 돼지저금통까지 뒤졌지만 기대한 만큼의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있었던 조슈아는 3천만 원이 찍혀있는 은행 통장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기다렸다가 제니퍼를 데리고 가서 1,500만 원을 찾아오게 하기로 계획합니다. 조슈아가 남아서 아이들과 빌을 감시하는 동안 스티븐이 제니퍼를 데리고 은행에 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은행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간단한 식사도 하고 TV도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3명의 여자들에게 말만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새벽 6시쯤 스티븐은 혼자 집에서 나와 빈 휘발유통을 들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10불치의 휘발유를 통에 채운 다음 캐셔에게 20불을 내고 10불을 거슬러 받은 후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편 지하실에서는 의식을 찾았다 잃었다를 반복하고 있던 빌은 흐릿한 의식에서도 손을 감고 있는 끈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제니퍼와 범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니퍼의 가방을 찾고 은행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신고하지 않고 돈을 찾아줄 테니까 가족들을 해치지 말라며 범인들을 살살 달래고 있었습니다. 빌이 출근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집에 찾아오는 것을 우려했던 조슈아는 제니퍼에게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아파서 병가를 내야 한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스티브는 제니퍼를 차에 태우고 그녀가 거래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데리고 갔습니다. 은행 앞에 차를 세운 스티브는 만약 제니퍼가 허튼 수작을 부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죽일 거라고 말한 후 오픈 시간에 맞춰서 그녀를 은행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차를 타고 은행 건물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은행에 들어간 제니퍼는 출금용지에 찾을 돈 1,500만 원을 적어서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직원은 제니퍼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제니퍼는 순간 당황합니다. 한참을 머뭇머뭇한 제니퍼는 창구 직원에게 강도가 집에 들어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집에 강도가 들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경찰을 부르거나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모두 살해당할 거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니퍼의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창구 직원은 신분증 없이 그녀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제니퍼는 돈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스티븐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My name is Mary Lyons. I'm the banking center manager. We have a lady who is in our bank right now who says that her husband and children are being held at their house.
The people are in a car outside the bank. She is getting $15,000 to bring out to them that if the police are told, they will kill the children and the husband.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주변에 순찰하고 있던 모든 경찰차를 제니퍼의 집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역 경찰들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인질 협상을 대비해서 경찰 특수기동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남성이 911에 전화를 합니다. What's your emergency? Are you police? Yes. I got Bill Petty here who's hurt, my neighbor. All right, Get in the house. You two get in the house. Get in the house. I need a one-on-one here now. 이웃 남성 62세 데이비드는 차고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범벅이 된 빌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데이비드의 차고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빌은 가족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손에 묶여있던 끈을 필사적으로 풀고 밖으로 도망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피로 얼굴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가 빌일 거라고 데이비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후 2명의 남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재빠르게 제니퍼의 차에 올라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들은 곧바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경찰차를 피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던 범인들의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반대쪽에서 달려오고 있던 경찰차와 충돌해서 멈췄습니다. 경찰차에 포위된 그들은 경찰의 지시대로 차에서 나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경찰은 조슈아와 스티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집에 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티븐은 모른다고 대답했고 옆에 있던 조슈아는 여자들이 집에 있는데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창문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소방대원들은 헤일리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방에서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지만 계단을 내려오기도 전에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일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결과가 나왔지만 살아있을 때 몸에 불이 붙어 괴롭게 죽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미카엘라는 침대 위에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염이 그녀에게 도달하기 전에 조슈아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돌아온 스티븐에게 조슈아는 자기가 미카엘라를 성폭행했으니까 스티븐도 원하면 제니퍼를 성폭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티븐은 제니퍼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슈아는 휘발유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고 있던 중 창문 밖에 경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스티븐은 제니퍼가 은행에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불처럼 화를 내며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조슈아의 진술에 따르면 화를 주체하지 못한 스티븐은 제니퍼가 숨을 멈춘 후에도 한 번 더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조슈아는 재빨리 3명의 여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에 불을 붙여 던진 후 스티븐과 함께 돈을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미주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사람들은 집회를 열어 조슈아와 스티븐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시위했습니다. 고인들의 장례식은 헤일리가 2달 전에 졸업한 채셔 하이스쿨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당한 3명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당한 비극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인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대가로 재판을 포기하고 종신형을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의 제안을 기각했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조슈아와 스티븐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듣고 증거 자료들을 본 배심원단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몇몇 사람들은 재판 후에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그들의 저지른 범행은 끔찍했습니다. 스티븐은 마약도 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사회에서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 취직이 어려웠다며 사회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차가 고장났지만 고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중 조슈아가 같이 범행을 저지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조슈아 탓도 했습니다. 조슈아의 변호인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그가 입양된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어른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반사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슈퍼마켓에서 어린 미카엘라를 보고 범행의 타겟으로 고른 조슈아는 사람을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보는 사악한 악마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들의 여러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커네티컷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슈아 코비사제부스키와 스티븐 헤이즈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